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끝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손자 유찬이의 7번째 생일 파티. 부산 해운대 아파트 거실에는 공룡 케이크와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가득했다. 나는 종이 접시에 케이크를 올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없이 반복했던 일이라 아이들을 돌보는 건 여전히 자연스럽고 즐거웠다. 얘들아, 이쪽은 그냥 우리 집 살림 도와주는 할머니야. 인사만 해. 며느리 강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칼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멈췄다. 7살 유찬이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 할머니야. 하지만 소희는 아이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버렸다. 입 다물어. 애들이 뭘 알아.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찬이 할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던 며느리가 손님들이 몰려오자 태연하게 나를 가사도우미로 소개하고 있었다. 요즘은 다들 도우미 쓰잖아요. 우리 집도 비슷해요. 소희가 다른 엄마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케이크가 묻은 접시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살림 도와주는 사람으로 소개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1년 전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끝에 민석이네 집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어차피 엄마 연금으로 관리비 내고 밥도 같이 먹으면 좋지 뭐. 민석의 말에는 자그마한 기대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 소리를 들었다. 집에 살림 도와주는 분이 같이 사시나 봐요. 요즘도 저렇게 같이 사는 집이 있구나. 그들 대화 속에서 시어머니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퇴직금 대부분을 이 집 중도금으로 넣어준 것도 매달 내 연금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도 유찬이 등원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존재만은 살림 도우미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날 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나는 혼자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어렴풋이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자. 아이 생일인데 내가 뭐.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아직 몰랐다. 오늘 들었던 이 한마디가 내 68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하다. 나는 원래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부산 남구의 오래된 초등학교에서 40년을 근무하며 차분하고 조용한 선생님으로 통했다. 동료들은 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내가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고 집에 돌아와 혼자 울던 날이 더 많았다는 걸 몰랐다. 낡은 분필가루와 방송 종소리, 아이들 교복에서 나던 비누 냄새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학교 이름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교사 15년 차, 막내 아들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닐 수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이 공부하겠다는데 뭐 시키겠나? 월급의 반 이상이 두 아들의 학원비로 나갔다. 저녁마다 야자 감독을 자원하고 방학에는 보충 수업을 맡으며 튼튼한 고정 수당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큰아들 준호는 공기업에, 민석이는 IT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정년 퇴임 날 민석이가 꽃다발을 들고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좀 쉬어. 여행도 다니고. 그때만 해도 진심이었을 것이다. 퇴임 후 내 꿈은 소박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자그마한 원룸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김치전이나 부쳐주는 삶.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엄마 해운대 쪽에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말이야.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부부 월급으로는 대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엄마가 퇴직금에서 보태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갚을게. 나는 망설였다. 퇴직금은 평생 노동의 결과였다. 남편 보험금 일부와 함께 모아둔 그 돈이 내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두 아들 중 늘 나를 챙기던 쪽은 민석이었다. 엄마 혼자 살기보다는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집도 넓고 유찬이랑도 같이 지내고. 결국 나는 퇴직금 대부분을 해운대 아파트 중도금으로 넣었다. 등기 명의는 민석과 소희 부부 앞으로 했다. 부동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이름 한 번 더 넣으시죠? 괜찮아요. 우리 아들 집이니까요. 그때는 그게 효도를 돕는 길이라고 믿었다. 내 이름이 등기부에 없어도 내가 이 집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손주 생일 파티에서 자신이 살림 도우미로 소개되는 걸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이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정욱이라는 이름, 40년 교직에서 쌓아온 존경, 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이 집에서는 의미가 없는 건가?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갑갑했다. 이 넓은 아파트에서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작은 방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원래는 창고로 쓰일 예정이었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 이런 생각이 어디로 향할지 몰랐다. 단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사실 이상한 낌새는 이사 첫날부터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신호는 계속 왔었다. 어머니 방은 저쪽 조그만 방이에요. 햇빛은 잘 안 들어오는데 조용해서 괜찮으실 거예요. 집 안구조상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원래 창고 겸 작업실로 쓰일 예정이었다고 했다. 소희는 그 방을 어머니 방으로 정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맞은편 아파트에 회색 벽만 보였다. 괜찮다. 나야 어디든 말끝을 흐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이 집에 큰돈을 보탠 사람이 가장 구석진 방을 쓰게 된다는 게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 끼어든 입장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 몇 달간은 그래도 괜찮았다. 아침에 일어나 유찬이 등원 준비를 돕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문제는 소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면서였다. 어머니, 수건 개실 때 색깔 좀 맞춰서 개주시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호텔식으로 정리해야지.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입맛이 세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냥 예민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니까 부담스럽겠지. 이해할 만하다고 넘어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지적이나 조언이 아니라 모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말들이 점점 늘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의 친구들이 집들이 겸해서 놀러 온 적이 있었다. 와, 민석아. 집 좋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아, 이거 다 소희가 한 거야. 옛날 사람 감각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스타일이지. 그 말에 모두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나만이 또렷하게 알아들었다. 옛날 사람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어머니, 오늘 식사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설거지만 도와주세요. 기름 냄새 옷에 배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옛날식으로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이시면 요즘 애들은 잘 안 먹어요. 제가 레시피대로 할게요. 이 집 부엌의 주인은 며느리였다. 평생 가족 밥상을 책임져 온 내 손길은 이 집에서는 올드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소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니,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기보다 그냥 집에 붙어 있는 살림. 도우미쯤? 연금도 내고 집안일도 하시고 애도 봐주시고 요즘 어디서 이런 패키지가 있어. 그치? 짧은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다. 살림 도우미 패키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이 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서비스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거였다. 그것도 돈 주고 고용한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게든 공짜로 얻어낸 패키지 딜 같은 것으로 말이다. 나는 아직 몰랐다. 이런 모욕성 발언들이 단지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날이 온다는 것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말을 걸어온 사람은 60대 후반의 김미자였다. 짧은 파마 머리에 목에는 싸구려 스카프를 늘 두르고 다녔는데 왜인지 정감이 갔다. 정옥 씨,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왔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나도 그래. 며느리랑 사니까 숨 쉴 데가 경로당밖에 없더라고. 그 말에 둘은 눈을 마주보고 웃어버렸다. 웃음 속에 묘한 동질감이 스며 있었다. 며칠에 한 번 우리는 같은 시간에 경로당에서 마주쳤다. 윷놀이 판이 벌어질 때도 있었고 TV에서 재방송 드라마가 흘러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보냈다. 어느 날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옥 씨,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이 사는 며느리랑은 잘 지내? 순간 목이 바짝 말랐다. 그래도 뭐 가족인데. 그럭저럭이면 안 좋은 거야.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도 그랬어. 처음엔 그럭저럭. 근데 나중 되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끔 서운한 말들을 해. 나는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줄임표 뒤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애 엄마들 앞에서 나를 도움이라고 소개하더라. 뭐? 미자의 눈이 커졌다. 살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시어머니라는 말은 한 번도 안 쓰고. 잠시 숨을 삼킨 미자는 낮게 욕을 내뱉었다. 그건 그냥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야.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며 울었다. 내가 평생 아이들 가르치고 두 아들 키우고 퇴직금 다 털어 넣어준 집인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미자는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나도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알아.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알아? 몸고생이 아니야.
말로 무시당하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에 나가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 시작했다. 1시간씩, 2시간씩 집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다. 미자와의 대화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경로당에서 만난 이 친구가 곧 내 인생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마디를 건네게 된다는 것을. 미자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 카톡 보셨어요? 어느 저녁? 민석이가 퇴근 후 말했다. 무슨 카톡? 가족 단톡방 있잖아요. 엄마도 초대해 드릴게요. 휴대폰 화면에 민석네 패밀리라는 방 이름이 떴다. 프로필 사진은 유찬이 사진이었다. 여기에 우리 일정 같은 거 공유할 거예요. 유찬 학원 시간이나 장볼 것들, 이런 거. 나는 서툴게 화면을 넘겼다. 이모티콘과 줄임말, 처음 보는 표현들이 가득했다. 젊은 사람들의 언어는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족 단톡방이라니 뭔가 포함된 기분이 들어서 기대가 되었다. 적어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소희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오늘 집 진짜 엉망 크크. 살림 도우미 할머니 있어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뒤이어 웃는 이모티콘이 줄줄이 이어졌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살림 도우미 할머니라니. 그것도 가족 단톡방에서.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다. 요즘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 우리 집은 그냥 살림해주는 어르신 한 분 계셔. 누구도 그 말을 말리지 않았다. 심지어 민석은 그 아래에 크크 하나를 달아놓았다. 이게 농담인가?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말하나? 나는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다.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유머를 표현하나 보다고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계속 아팠다. 그날 새벽 1시 12분. 그 단톡방에 올라온 또 다른 메시지가 내 희미한 합리화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근데 진짜 가끔은 우리 집에 방 하나 월세 놓은 건가 생각하기도 해. 연금 집안일 아이 돌봄 완전 패키지. 그 메시지 아래에는 누군가의 좋아요 표시가 찍혀 있었다. 바로 민석이었다.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값싼 존재였나? 연금을 내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패키지라니. 마치 내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별도의 담요를 꺼내 바닥에 내려와 잤다. 침대 위에 누우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인가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한가. 가족 단톡방에서도 나는 가족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참을성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다.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다. 유찬이의 봄 운동의 날이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텐트들이 줄지어 있고 부모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하고 물병과 수건도 챙겨갔다. 손주 운동회를 보러 가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갔었다. 할머니, 물.
유찬이가 뛰어와 목이 마르다고 말했다. 나는 물병을 건네주며 웃었다. 천천히 마셔라. 체한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었다. 아이들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관심 표현이었다. 그때 뒤에서 소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 너무 촌스럽게 말 좀 하지 마세요. 요즘 누가 체한다라는 말을 해요. 영어도 좀 섞어 쓰시든가. 주변 엄마 몇 명이 힐끗 쳐다봤다. 내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말해본 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말을 좀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아이 친구들 엄마들이랑 있으니까요. 아이 친구들 엄마들 앞에서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사용하는 말투, 내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 그 모든 게 이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유찬이 도시락통을 씻으며 나는 몇 번이고 운동장 풍경을 떠올렸다. 다른 할머니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할머니로 불리고 있었다. 나만 유독 어색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소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 아니 진짜 우리 시어머니 완전 구시대 사람이야. 운동장에서도 계속 체한다 타령. 조심해라 타령. 친구들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살림 도우미 쓰는 줄 알았는데 친정 어른이셨냐고 크크.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부엌에서 수건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다. 소희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소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네 어머니? 방금 그 말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살림 도우미. 구시대 사람 혼자 있을 때야 뭐라 하든 남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해야겠니? 소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농담해요.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내 눈이 떨렸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좀 눈치껏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그때 퇴근한 민석이 들어왔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여보, 어머니. 너무 예민하시지 않아?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을 또 시도 때도 없이 삼자대면 하자고 하시고.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즘 세대랑은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냥 적응 좀 해. 소희도 스트레스 많잖아. 그 말에 내 마음속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졌다. 그래, 내가 세대가 다르지.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좀 지켜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도착한 나는 미자를 보자마자 말했다. 나 일기장을 하나 사야겠어. 갑자기 웬 일기장? 기억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들은 말들을 나중에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그대로라고 증명하고 싶어.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네. 지금은 웃으면서 넘기지만 나중에 말 바꾸기 시작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끝나거든.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정말로 나중에는 모든 게 내 착각이었다고,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말할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문구점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샀다. 표지에는 유치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첫 장에 나는 날짜와 함께 적었다. 4월 21일. 유찬 생일 파티. 우리 집 살림 도와주는 할머니라고 소개함. 내가 거실에 있는데도 내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음. 다음 장에는 가족 단톡방 메시지들을 베껴 적었다. 연금 집안일 아이 돌봄 패키지, 우리 집에 방 하나 월세 놓은 건가 싶기도 함.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내가 당한 일들을 글로 적어보니 더욱 명확해졌다.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나 농담이 아니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미자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건넸다. 이거 우리 조카가 쓰다 남은 거야. 녹음기. 이런 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건 몰래 숨겨둘 용도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을 혼자 듣고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확인하는 용도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손바닥만 한 조그마한 기계였다. 버튼은 딱 2개, 녹음과 재생.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미자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식탁 아래에 녹음기를 두고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서였다. 이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작정 참기만 하는 대신 기록하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내 탓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분노할 만한 일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았다는 것을,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만 했다는 것을. 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넘어갈 수 없는 선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어머니, 또 반찬 많이 하셨네. 남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양 조절이 안 되지?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4사람.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뉴스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냥 먹다 남으면 내일 아침에 또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 옛날식 사고를 버려야 한다니까. 요즘은 음식도 미니멀리즘이에요. 딱 먹을 만큼만. 소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부엌에서 자꾸 물 흘리시는데 바닥 미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다가 저나 유찬이라도 넘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 다녀서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부엌 싱크대 옆에 살짝 켜둔 녹음기 불빛을 떠올렸다. 요즘 들어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연금 통장 같은 거 따로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아니, 그냥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도 많고 해서요. 가족이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나는 몰래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올려둔 녹음기를 들고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우리 집에 방 하나 월세 놓은 건가 싶기도 함. 살림 도우미 할머니 있어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옛날 사람들은 진짜 눈치가 없어.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 낯익은 목소리들이 기계를 통해 되돌아왔다. 내가 분명히 들었지만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했던 말들이 왜곡 없이 녹음되어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만은 아니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이건 언젠가 내가 이 집을 나갈 때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부터 나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상황, 정확한 발언 내용까지. 공책은 점점 두터워졌다.
4월 25일 저녁 7시경. 옛날 사람들은 양 조절이 안 된다고 말함. 4월 27일 아침 8시경. 유찬이 앞에서 할머니는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내 역할을 축소함. 4월 30일 오후 2시경. 전화 통화 중 시어머니 무시 발언. 그리고 매번 녹음 파일과 대조해보며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했다. 놀랍게도 내 기억은 거의 정확했다. 오히려 실제 상황이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았다. 그때부터 나는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로당에서 어느 날 노인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와 간단한 강의를 했다. 여러분, 요즘 언어폭력도 학대입니다. 몸을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에요. 빔 프로젝터에 몇 가지 예시 문장이 떴다. 너는 쓸모없어.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야? 너 때문에 숨 막혀.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은 충분히 들었었다. 혹시 집에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학대일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로 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강의 후 미자가 나를 쿡 찔렀다. 같이 한번 가보자. 그냥 얘기만 들어보는 거야. 노인복지센터의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손자, 손녀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과가 놓여 있었다. 상담사 황민재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살림 도우미 패키지. 월세 놓은 것 같다. 옛날 사람, 눈치 없다. 그동안 가슴에 쌓아둔 말들을 하나씩 털어놓자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황민재는 메모를 하다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고요. 반대로요. 여기까지 참으신 게 더 놀라울 정도예요. 황민재는 이어서 물었다. 혹시 녹음이나 문자 같은 구체적 기록이 있으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일기장과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제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황민재는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선생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노인학대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마음속에 깊게 꽂혔다. 저는 신고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황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문제도 있으신 거죠? 퇴직금으로 도와주셨다고 하셨죠. 등기에는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나는 평생 아이들 권리를 가르쳐 놓고 정작 내 권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권리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지금까지는 의무와 희생만 생각하며 살아왔다.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 자식을 키울 의무, 가족을 돌볼 의무. 하지만 내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어느 저녁, 민석이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엄마, 나랑 얘기 좀 하자. 거실에는 소희가 없었다. 유찬이는 이미 방에서 자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요즘 집 밖에서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아? 무슨 소문? 엄마가 집안일도 안 하시고 맨날 경로당만 가서 우리 욕한다고. 내 눈썹이 꿈틀거렸다. 누가 그러디? 그런 게 중요해? 어쨌든 엄마가 소희한테 너무 뭐라 하니까
소희도 힘들어하잖아. 내가 뭘 그렇게 했는데? 생일 파티 때도 그렇고, 운동회 때도 그렇고, 엄마가 계속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너는 소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니?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엄마 말.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래, 너는 이제 내 말보다 아내 말을 더 믿겠지.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남편이 아내 편 드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맞다. 근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편을 들더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나를 집에 붙어 있는 가사도우미처럼 말하고 연금 패키지라고 부르고 그런 말은 내가 들어도 괜찮겠니? 민석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좀 너무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요즘 사람들 농담이 원래 좀 세. 그래. 그럼 나도 농담 하나 해보자. 나는 손을 뻗어 책장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뭔데? 내 말대로라면 이 안의 것도 다 농담이겠지. 나는 버튼을 눌렀다. 우리 집에 방 하나 월세 놓은 건가 싶기도 함. 연금 집안일의 돌봄 패키지. 시어머니라기보다 그냥 살림 도와주는 어르신?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언제 녹음한 거야? 내가 없는 동안 내 집에서. 그렇다고 이걸 왜 녹음해?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나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민석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다. 엄마,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뭐가 큰일이냐? 소희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우리 집 깨질 수도 있어. 그 집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보았다. 애초에 내가 만든 집이었다. 그 순간 민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술 기운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엄마, 너는 지금까지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정말 몰랐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니?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편한 쪽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들도 결국 나를 편리한 존재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무거웠다. 소희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행동했다. 여전히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말투는 그대로였다. 민석은 말을 아꼈다. 대신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 사이 내 마음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 처음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두려움이 컸다. 어디로 가야 할까? 퇴직금 대부분을 이미 이 집에 넣어버렸는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노인복지센터 상담사 황민재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선생님, 아직 남은 예금도 있으시고 연금도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작은 원룸 하나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손주를 두고 가는 게 손주는 손주고 선생님 인생은 선생님 인생이에요. 경로당에서 미자가 말했다. 정옥 씨, 집 나와봐. 숨 쉬는 게 달라져. 나도 그랬어.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를 지키는 건 이 집에 남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떠나는 거다. 나는 작은 공책의 마지막 장에 짧게 적었다. 6월 10일. 오늘 이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족이 되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나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다. 내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만 갔다.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 유찬이 생각이 났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를 어떤 존재로 기억하게 될까?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할머니로 기억될까? 그보다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할머니로 기억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나갈지, 어디로 갈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갈지였다. 그냥 도망치듯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결정을 알리고 나가고 싶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내 퇴직금이 들어간 이 집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였다. 황민재가 말했듯이 이제는 법적으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다. 결정은 했지만 무턱대고 짐을 싸서 나갈 수는 없었다. 정옥 씨, 이왕 나갈 거면 좀 더 멋있게 나가봐. 미자가 말했다. 멋있게? 그래, 나갈 때 그냥 도망치듯 나가지 말고 한번 제대로 말해주고 나가.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이정옥으로서 나간다고. 그 말에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다. 은행에 가서 내 명의로 들어오는 연금과 남아있는 예금들을 확인했다. 할머니, 요즘은 오피스텔도 많고 원룸도 좋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 정도면 살만한 곳 많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의외로 위로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집안에서 내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방 정리하시나 봐요? 그냥 옛날 교재들 좀 버리려고. 교사 시절 아이들이 쓰던 공책, 수학 문제집, 퇴임식 때 받은 꽃다발 사진들, 필요한 것과 그냥 추억에 불과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분류했다. 한편 노인복지센터 황민재는 메일로 조언을 보내왔다. 집에서 나갈 예정일 정하기, 연락 끊길 경우를 대비한 비상 연락망 확보, 가족 단톡방 및 녹음 파일 백업, 필요시 법률 상담 연결 가능. 그리고 마지막 줄.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래. 복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 나가는 거다. 이 집에서 계속 살면 내 정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매일 모욕을 듣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다. 부동산을 몇 곳 알아봤다.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았다. 해운대에서 멀지 않은 남구 쪽에 작은 원룸들이 꽤 있었다. 버스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 유찬이가 보고 싶을 때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물론 그 아이가 나를 찾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어려운 건 언제, 어떻게 말할지였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큰 소동이 날 것 같았다. 그렇다고 미리 말하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 미자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했고 황민재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말하라고 했다. 결국 나는 중간 지점을 택했다. 집을 구한 후 계약을 마친 다음에 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싶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였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소희가 갑자기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나는 책에서 눈을 들었다. 왜 그러니? 요즘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따로 사는 줄 알았다가 같이 사는 거 알게 되니까 대단하다고. 자기들은 절대 못 산다고. 소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서 너는 힘들다는 거냐? 네. 저도 숨 막혀요. 솔직히 말해서 민석이가 방에서 나왔다. 또 무슨 일이야? 소희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솔직해지자.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이제 한계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어이없는 웃음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소희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집이 무거워요. 친구들이 다 그래요. 아직도 시어머니와 있냐고. 여기 공짜로 살면서 밥 먹고 애 보면서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솔직히 살림 도우미보다 더 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공짜로 산다고? 소희야? 이 집 중도금 누가 냈는지 내가 모를 리가 없잖니. 그러니까요. 그때 도와주신 건 진짜 감사해요. 근데 그게 평생 우릴 죄책감에 묶어두는 건 아니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보, 뭐라도 좀 말해봐. 민석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소의 말도 조금은 맞아.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사셔야지. 우리랑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어. 나는 한참 동안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이 집에서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어머니가 없으면 정말 편할 거예요. 친구들 초대할 때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 맘대로 살 수도 있고. 소희는 마치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했다. 그래, 알겠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나갈 준비를 해야겠네.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도 엄마, 갑자기 그러지 말고 천천히. 민석이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말렸다. 천천히?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에 들어갔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콩나물국, 잡채, 고등어구이, 김치전. 유찬이는 신나게 젓가락을 놀렸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좀 보자. 나는 식탁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녹음기와 공책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소희가 물었다. 너희가 했던 말들이다. 나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우리 집에 방 하나 월세 놓은 건가 싶기도 함. 연금 집안일의 돌봄 패키지. 시어머니라기보다 그냥 살림 도와주는 어르신? 공짜로 살면서 밥 먹고 애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찬이가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 얼굴을 쳐다보았다. 엄마 왜 그래?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불법 녹음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오늘은 사람 문제부터 이야기하자.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걸로 뭘 하시려고? 나는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노인복지센터 상담사랑 같이 정리한 거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날짜, 앞으로 연락할 곳,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학대에 가까웠다는 기록이다. 소희가 비웃었다. 학대요? 제가 어머니를 때리기라도 했어요? 말로 사람을 때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내 이름을 지웠고 내 삶을 지웠다. 나를 내 집 구조 안에 있는 서비스로 만들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듣기나 해라. 나는 조용히 선언했다. 나 이 집 나간다. 한 달 뒤에.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나는 녹음기를 가리켰다.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알아둬라. 유찬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왜 나가? 나 잘못했어?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유찬이는 잘못 없어. 어른들이 문제야. 할머니가 새 집에서 살 거야. 놀러 와도 돼. 진짜? 자주 놀러 가도 돼? 그럼 언제든 와라. 그 순간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이미 뱉어졌다. 취소할 수 없어. 그날 밤 늦게 민석이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들어오너라. 민석은 방 안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엄마, 정말 집 나갈 거야? 그래. 어디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냥 잠깐만 참으면 안 돼? 내가 소희랑 잘 얘기해 볼게.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약속도 받고. 민석아,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그 말들이 내가 없을 때 나왔다는 거다. 앞으로는 내가 있을 때만 조심하겠지.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가 참아달라고 해서 참을 나이가 아니다. 엄마, 근데 지금 나가면 엄마도 힘들잖아. 새집 구해야 하고. 힘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 집에 더 있는 것보다는 덜 힘들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은 상담해 보자. 엄마 퇴직금이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법률 상담도 연결해줬다. 네. 내가 이 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내가 나갈 때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할 거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만들어준 건 너이다. 엄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하게 했나? 나는 그냥 내가 직접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막아줄 수도 있었잖니. 적어도 나서서 말릴 수는 있었잖니. 나도 사이에 끼어서 힘들었어.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힘든 일을 다 나한테 떠넘긴 거야. 나보고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적응하라고 하면서 정작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내 결정을 존중해라.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언젠가 유찬이가 크면 할머니가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 제대로 설명해줘. 거짓말하지 말고. 엄마, 지금은 그만 가거라. 내일부터 이사 준비해야 하니까.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민석과 소희, 그리고 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상담 변호사 박지후가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님 퇴직금에서 이 아파트 중도금이 나갔고 등기 명의는 둘째 아들 부부 앞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당시에는 별도의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 같은 건 작성 안 하셨고요? 네. 그때는 믿었으니까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머님이 입증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는 내가 가져온 통장 거래 내역과 일기장 일부를 가리켰다. 어머님 계좌에서 아들 부부 계좌로 목돈이 이체된 기록,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들. 이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원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소희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변호사님, 그때 저희도 대출이랑 모아둔 돈 다 합쳐서 집 산 거예요. 시댁 도움만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냈느냐가 아니라 어머님이 이 집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가입니다. 민석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님이 이 집에서 나가시는 대신 지금 시세 기준으로 당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부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보시는 게 현실적이겠죠. 협의요? 네. 법정까지 가면 가족끼리 상처만 깊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다만 박지훈은 녹음기와 공책을 가리켰다. 이 자료들은 법적으로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됩니다. 언어폭력, 노인학대 요소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해요.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고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희를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다. 다만 나는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넣은 집에서 모욕을 듣고 살았던 시간에 대한 대가 정도는 받고 싶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들이 있는 이상 단순히 가족이니까 참아달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박지후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몇 차례 협상을 거쳐 합의안이 나왔다. 몇 주에 걸친 협상과 실랑이 끝에 결론이 났다. 민석 부부는 현재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고 그 보증금 일부를 나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솔직히 우리도 넉넉한 상황은 아닌데, 민석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다. 그래서 다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다. 합의서 맨 마지막 줄에는 이 문장이 적혔다. 이 합의를 기점으로 이정옥은 조민석 강소의 부부와 별도의 경제적 의무 없이 독립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할 것을 상호 확인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사날 아침, 집안은 어수선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고 가는 사이 유찬이가 나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진짜 가요? 그래, 우리 유찬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아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근데 나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여기 할머니 새집 주소야. 편지 써라. 그리고 언제든 놀러 오고 싶을 때 와도 된다. 진짜? 그럼 나 매일 편지 쓸 거야. 소희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현관 앞에서 민석이 말했다. 엄마, 말하지 마라.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시간 좀 두자. 너도 내가 한 말들, 내가 못 막은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사 트럭이 출발할 때 해운대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나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여기서는 내 이름이 지워졌지만 다음 집에서는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1년 반 동안 매일 보던 그 바다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별의 바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다 같았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집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물론 두려웠다. 혼자 살아본 지 오래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 내 이름으로 된 집.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부산 남구의 오래된 골목. 오르막길을 조금 올라가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 3층 맨 끝방.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 내 새집이 되었다. 방은 작지만 햇빛은 잘 들어요. 오전엔 이쪽, 오후엔 저쪽으로. 집주인 아줌마는 친절하게 창을 가리켰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다. 해운대 아파트 작은 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하늘이 보였다. 비록 바다는 아니었지만 골목 사이로 보이는 나무와 옆집 옥상의 화분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월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전부 내 의지로 결정되는 돈이었다. 첫날 밤, 나는 작은 전기포트를 꺼내 국산 커피 믹스를 타 마셨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누군가 눈치를 보며 했었다. 카페인 많이 드시면 잠 안 오실 텐데요. 컵 좀 바로바로 씻어주세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작은 싱크대 위에 내가 고른 노란색 접시를 올려두고 벽에는 아이들이 준 그림 대신 내가 좋아하는 풍경 사진을 붙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조용해졌다. 윗집에 들려오는 쌀 씻는 소리,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사람 사는 소리였다. 나는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했다. 이게 늦게 찾아온 나의 자취방이구나.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인 공간이었다. 비록 전세도 자가도 아닌 월세 원룸이었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었다. 내 마음대로 창문을 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틀 수 있는 곳이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며 깨달았다. 예전에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어머니, 이런 건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으며 눈치를 봤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고를 수 있었다. 첫 주말 경로당에서 만난 미자가 놀러 왔다. 정말 아늑하다. 이게 진짜 내 집 같아. 그러게. 나도 이런 기분이 처음이야.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용기 내길 잘했지? 미자가 물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 정말 그랬다. 물론 가끔은 유찬이가 보고 싶기도 했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컸다. 아무도 내 말투를 지적하지 않고 내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았다.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보곤 했다. 퇴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장을 보고 오는 아줌마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냥 이정옥으로 살고 있구나. 새 집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아이 글씨로 적힌 봉투가 하나 있었다. 보내는 사람 조유찬. 할머니, 보고 싶어요. 편지 첫 줄부터 눈물이 날 뻔했다. 할머니, 그날 집에서 엄마랑 아빠가 큰 소리로 싸웠어요. 엄마가 울었고 아빠도 울었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자고 했는데 아빠가 지금은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어. 나한텐 좋게 했는데 할머니한텐 나쁘게 말했대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가 우리 집 살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야라고 말하라고. 할머니, 나도 잘못했어.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 많이 할게. 할머니가 선생님이었다고, 공부 잘 가르쳐 준다고.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손이 떨렸다. 그렇다. 아이 앞에서는 어른들의 모든 말이 그대로 새겨지는 법이었다. 유찬이도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할머니를 그렇게 소개했을 것이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답장을 썼다. 우리 유찬이 편지 고마워. 할머니는 지금 작은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창문 열면 하늘도 보이고 골목 사람들 목소리도 들려.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언제든 놀러 와라. 다만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 사이의 말은 한 번 던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구나.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민석이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그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앉아. 나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소희가 엄마한테 그런 말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편한 쪽만 선택했어요.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리면 집에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나보고 참으라고 했구나.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민석은 한참 후에야 말을 이었다. 소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유찬이가 계속 할머니 얘기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여기가 좋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끔 안부 인사드려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전처럼은 안 돼. 서로 예의는 지키자. 가을이 깊어지면서 골목의 나무잎은 천천히 노랗게 물들어갔다. 나는 요즘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 이 글자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지. 아이들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원래 뭐 했어요? 나, 옛날에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 우와, 진짜 선생님이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긴 오랜만이었다. 동네 도서관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 독서교실을 맡게 되었다. 비록 무급 자원봉사였지만 내 경력과 경험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이정옥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었다. 경로당에 가면 미자가 물었다. 잘 지내지? 응. 이제야 좀 숨쉬고 사는 것 같다. 민석이네는 연락 없어? 가끔 문자가 온다. 엄마 잘 지내시죠? 언제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아직은 답하지 않고 있다. 왜?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때, 내 이름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만나려고. 미자는 웃었다. 역시 선생님 출신은 다르다니까. 어느 날 오후, 유찬이가 소희와 함께 놀러 왔다. 할머니,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소희는 멀찍이 서서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소희에게 말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소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나간 일이다. 아니에요. 저도 엄마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너도 힘들었을 거다. 갑자기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어서. 그래도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말이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이정욱이야.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골목 끝에서 잠시 멈췄다. 바람이 낙엽을 굴려보내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욕도 그냥 참기만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건네는 말에는 상처 대신 존중이 섞여 있기를.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들어왔다. 이름 없는 살림 도우미가 아니라 이정욱이라는 이름으로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다.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해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유찬이에게서였다. 할머니, 오늘 놀러 가서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집 너무 예뻐요. 다음엔 언제 갈 수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다.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우리 유찬이도 행복하길 바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